안녕하십니까? HTTP와 HTTPS의 발표를 맡은 강민주입니다. HTTP란 1989년 팀 버너스-리에 의해 처음 설계된 것으로 월드 와이드 웹 기반에서 세계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을 따라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프로토콜로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인데요. 그대로 해석해보자면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전송 프로토콜, 통신 규약, 즉 하이퍼텍스트인 HTML을 전송하기 위한 통신 규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동작하는 프로토콜로 TCP/IP 위에서 작동하며 80번 포트를 사용합니다. 구조는 메소드 요청 HTTP 메시지의 구조는 메소드, URL, HTTP 버전으로 이루어진 리퀘스트 라인과 헤더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바디를 포함하기도 하고 포함하지 않기도 합니다. 다음 응답 요청의 구조는 HTTP 버전과 스테이터스 코드로 이루어진 스테이터스 라인과 헤더스, 그리고 바디는 필요에 따라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합니다. 실제 메시지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보면 제일 첫 줄에 지금 리퀘스트 라인이 있죠? 여기 HTTP 메서드를 보니까 get 요청이네요. 그리고 뒤에 요청 URL이 있고요. HTTP 버전은 HTTP 1.1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헤더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더스는 요청에 대한 추가 정보를 담고 있는 키 값상의 모음으로 주로 인증, 세션 정보, 캐싱 설정 등을 포함하는데요. 저희가 개인 과제나 프로젝트 할 때 인증 토큰 발급을 할 때 헤더에 그 값을 담아줄 때 키를 authorization으로 주고 값으로 JWT 토큰을 준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get 요청이니까 get 요청에 네, 값을 인증 토큰 값 넣어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네요. 네, 그런 정보를 포함하고 그 외에도 호스트, 요청 대상의 서버 호스트와 유저 에이전트, 클라이언트 정보, accept language, connection, 연결 유지 여부. 커넥션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포스트 요청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HTTP 메서드가 포스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포스트는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바디 부분을 포함합니다. 바디는 주로 포스트, 풋 등의 메서드에서 사용하는데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전송하는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그 데이터는 보통 JSON, XML, HTML 또는 파일 등의 등이 본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디가 있으니까 이 요청 본문의 데이터 형식인 컨텐츠 타입과 컨텐츠 랭스가 헤더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HTTP 응답은 메시지 제일 첫 줄에 스테이터스 라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헤더스, 바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스테이터스 라인에는 HTTP 버전과 상태 코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응답이라서 205K가 뜬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헤더스에는 응답에 대한 메타데이터, 캐시 설정, 쿠키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류 응답인 경우에는 상태 코드가 정확히 어떤 오류가 났는지 상태 코드가 404 지금 not found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저희 REST API 작성할 때나 코드 작성하면서 response entity 스테이터스 코드 작성할 때 이 스테이터스 코드를 설정해줬던 거 떠올려 보면은 그게 여기 부분에 포함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더스에는 응답에 대한 추가 정보가 담기는데요. 앞에서 커넥션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keep alive였는데 여기는 close로 지금 커넥션 설정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넥션 close는 응답이 끝난 후 연결 닫겠다는 의미입니다.
HTTP 버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 1.0부터 HTTP 3까지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HTTP 그 1.x의 커넥션을 살펴보면 HTTP 1.0일 때의 커넥션이 제일 첫 번째 보이는 이 부분입니다. 지금 short-lived connections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의 커넥션당 하나의 요청과 하나의 응답만 가능한 그런 그 커넥션 방식이었는데요. 보면은 establish connection하고 한번 요청, 한번 응답하고 커넥션을 닫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요청과 응답을 할 때마다 요청을 보낼 때마다 새롭게 커넥션을 연결을 해야 됐기 때문에 성능 저하 및 서버 부하 비용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HTTP 1.1에서는 이 persistent connection과 HTTP pipelinin이라는 방식을 도입을 하였는데요. persistent connection 방법은 지정한 타임아웃 동안에 커넥션을 닫지 않고 한번 그 연결한 커넥션을 일정한 시간 후에 이게 닫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요청에 대한 응답이 와야 한 번의 커넥션으로 여러 번의 요청과 응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청에 대한 응답이 와야 다음 요청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파이프라이닝 방식으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 서버에 요청에 대한 큐를 만들어서 요청을 한 번에 보내면 그 요청을 큐에 다 넣고 그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런 파이프라이닝 방식에서는 지연 시간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시간이 훨씬 줄어들었죠. 그러나 만약에 중간에 이 요청 중에서 하나가 막히면은 뒤에 오는 요청도 그 대기를 해야 하는 헤드 오브 라인 블러킹 문제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HTTP 1.1의 특징 중에 단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단점 중에 헤더스의 구조가 중복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요청을 여러 번 이렇게 한 번의 커넥션에 여러 번의 요청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 요청 과정에서 헤더스 부분을 보니까 지금 보면은 패스 부분만 바뀌었는데 그 기존과 동일한 헤더스인 메서드나 쉐마, 호스트, 액셉트, 유저 에이전트 부분이 동일한데 중복된데도 그대로 똑같이 전송을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헤더스 구조의 중복 문제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헤더 오브 라인 블러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HTTP2에서는 멀티플렉싱이라는 그 바이너리 프레임을 이용한 멀티플렉싱을 그 새로운 방법으로 도입을 하였는데요. 그 멀티플렉싱에는 멀티플렉싱과 관련해서 프레임, 메시지, 그리고 스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HTTP 1.1이 이런 형식의 메시지였다면 HTTP2에서는 이 메시지를 지금 쪼개서 헤더스 부분이랑 그 바디 부분 쪼개서 헤더스 프레임과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프레임이 정확히 뭔가 하면 HTTP2에서 통신의 최소 단위로 최소 하나의 프레임 헤더로 구성되며 바이너리로 인코딩 됩니다. 그래서 이 HTTP2에서는 HTTP 메시지 전송 방식을 그 헤더스 프레임과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바이너리 프레이밍 계층을 사용해서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파싱 전송 속도를 높이고 오류 발생 가능성을 낮추었습니다.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보면은 지금 이 하나의 메시지가 여러 개의 프레임, 하나 혹은 여러 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요청 응답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림에서 이 메시지를 요청할 때 메시지를 보내고 응답할 때 이렇게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이 스트림은 뭔가 하면은 양방향 통신을 통해 전달되는 한 개 이상의 메시지 프레임이 모여서 메시지로 양방향 통신을 통해 전달되는 한 개 이상의 메시지를 스트림이라고 하는데요. 프레임이 모여서 메시지가 모여서 스트림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커넥션으로 동시에 여러 개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응답 순서에 보시면 여러 개의 프레임을 한 번의 커넥션으로 주고받을 수 있으며, 순서에 상관없이 스트림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메시지를 프레임으로 쪼개서 메시지 안의 순서가 사라지면서 요청과 응답의 다중화, 멀티플렉싱이 가능해졌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헤드 오브 라인 블러킹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HTTP2에서는 지금 앞에서 그 멀티플렉싱 방법을 통해서 그 순서에 상관없다고 했죠. 요청이 들어오면 순서에 상관없이 지금 응답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HTTP2의 특징 중에 하나로 스트림 프라이어리타이제이션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HTML 문서 안에 CSS 파일과 이미지 파일 두 개가 존재한다고 할 때, 만약에 이런 리소스를 클라이언트가 각각 서로 다르게 따로따로 요청을 하고 난 후에 이미지 파일보다 CSS 파일의 수신이 늦어지는 경우에 브라우저 렌더링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HTTP2에서는 이 리소스 간 의존 관계, 즉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으로는 헤더 컴프레션이 있습니다. 앞에서 HTTP 1.1에서는 헤더스 구조의 중복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헤더 컴프레션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헤더는 인덱스만 넘기고 새로 추가된 헤더만 허프만 인코딩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다음 특징으로 서버 푸시가 있습니다. 서버는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해서 요청을 하지 않은 리소스더라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요청 없이 푸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페이지 HTML의 리소스로 스타일 CSS와 이미지 PNG가 있는데요. 먼저 페이지 HTML을 요청을 했을 때 서버는 그 하위 리소스인 이 CSS 파일과 PNG 파일도 필요할 거다 판단하고 요청을 보내지 않았지만 푸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최소화해서 성능 향상을 이끌어내고요. 이러한 이 푸시를 해주는 것을 푸시 프로미스라고 부르며, 푸시 프로미스를 통해서 서버가 전송을 하게 되면은 이런 리소스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는 요청을 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HTTP3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송 프로토콜인 퀵을 사용을 하는데요. 전송 계층의 프로토콜인 퀵을 사용을 하는데요. 첫 연결 설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함께 데이터를 전송을 해서 전송 속도를 엄청나게 향상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LS를 기본적으로 적용해서 소스 어드레스 토큰이라는 것을 필요에 따라 발급해서 IP 스푸핑, 리플레이 어택을 방지해서 보안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HTTP2에서 멀티플렉싱을 이용을 해서 HTTP 1.1에서 발생하던 헤드 오브 라인 블러킹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메시지가 병렬로 처리되는 과정 중에 하나의 메시지가 막히게 되면은
그와 관련되지 않은 메시지더라도 예를 들어 이 빨간색 메시지에서 문제가 메시지에서 막혔다라고 하면은 이 빨간색과 관련 없는 이 뒤에 있는 초록색이나 파란색 메시지도 대기를 해야 되는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문제를 독립된 스트림을 사용을 해서 향상된 멀티플렉싱 기능을 사용을 하면서 그, 앞에서 발생하던 그 TCP 헤드 오브 라인 블러킹 문제를 해결하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글에서도 보면은 지금 프로토콜 보면은 H3, 지금 HTTP3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고요. 커넥션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그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연결 상태를 제어하는 데 사용하는 것인데요. 크게 커넥션 keep alive랑 커넥션 close가 있습니다. 커넥션 keep alive는 keep alive timeout max를 통해서 연결 유지 시간과 추가로 처리할 수 있는 요청 수를 따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요청과 응답 후에도 연결을 유지하여 동일한 연결을 재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번의 연결로 여러 번의 요청과 응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성능 향상 및 지연 시간 감소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커넥션 클로즈는 요청 또는 응답이 끝난 후에 연결을 닫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방식에서는 매번 요청 보낼 때마다 새로운 연결을 설정해야 하므로 성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HTTP 버전과 커넥션을 살펴보면 아까 그 앞에서 HTTP 버전을 살펴보면서도 봤듯이 한 번 연결하고 한 번의 커넥션에 한 번의 요청과 응답만 할 수 있었죠. 기본적으로 커넥션 클로스를 사용합니다. 요청 후 연결이 자동으로 닫히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커넥션 요청을 보낼 때마다 새로운 요청을 해야 해서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HTTP 1.1에서는 커넥션 keep alive를 통해서 persistent connection이라고 해서 앞에서 다뤘었죠. 그 커넥션 keep alive를 사용을 해서 그 클라이언트가 명시적으로 커넥션 클로스 요청을 보내서 연결을 닫지 않으면 여러 요청을 하나의 연결로 처리를 해서 처리 속도의 비약적인 상승을 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HTTP 2.0에서는 멀티플렉싱을 통해서 연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한 번의 요청에도 여러 요청을 병렬로 처리해서 별도의 커넥션 헤더가 없어도 성능 최적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HTTP 2.0부터는 사실 커넥션 헤더의 중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HTTP의 장점은 무상태, 요청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무상태, 비연결성. 그 1.0에서는 사실 비연결성이었으나 HTTP 1.1부터는 사실 Keep Alive를 통해서 연결 유지가 가능했죠. 그리고 캐싱을 통해서 그 자주 요청되는 리소스를 저장하고 재사용하는 해서 불필요한 요청을 줄여서 성능 향상을 불러올 수 있는 캐싱. 그리고 간단한 구조. 요청응답 메시지 형식이 명확해서 클라이언트 서버 통신을 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플랫폼 독립성이라 모든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로서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서로 다른 운영체제나 하드웨어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통신 가능하다는 플랫폼 독립성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능이 추가 가능하고 HTTP 헤더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거나 메타데이터가 포함 가능하다는 확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다양한 메서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요청하거나 전송하는 방식의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데이터를 평문으로 전송하므로 중간에 패킷 스니핑과 같은 데이터가 쉽게 노출돼서 패킷 스니핑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보안 문제가 있었고요. 비연결성의 한계, 그리고 데이터 크기 제한, 실시간 통신은 어려움, 메서드가 제한적이라는
메서드를 마음대로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없는 그런 메서드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보안 문제를 보면은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 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비밀번호나 주민번호 등 이런 민감 정보, 개인정보를 주고받을 경우에 제3자가 정보를 조회 가능하다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TLS나 SSL과 같은 보안 요소를 추가해서 HTTPS가 탄생하게 됩니다. HTTPS는 그 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 Layer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SSL, HTTP over SSL 혹은 HTTP over TLS, HTTP over Secure 등과 같은 이름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 SSL과 TLS가 뭔가 하면은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넷스케이프에 의해서 SSL이 처음 발명됐는데요. 점차 폭넓게 사용되다가 표준화 기구인 IETF의 관리로 변경되면서 TLS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SSL 3.0을 계승한 게 TLS 1.0이다. 즉, 그냥 두 개가 같은 거다. 여기 SSL이 점차 업데이트돼서 TLS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는 HTTP에 데이터 암호화가 추가된 프로토콜로서 그 TLS 혹은 또는 SSL 암호화를 사용하고요. 강화된 HTTP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HTTPS의 기능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보낸 정보를 제3자가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패킷 스니핑 방지하고 데이터 변경이나 위조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디지털 인증서로 서버의 신원을 확인함으로써 접속한 사이트가 믿을 만한 곳인지 알려주는 기능이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피싱 등의 공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43 포트를 사용하고요. HTTPS의 작동 방식을 살펴보면 크게 TCP 연결, TLS 핸드쉐이크, TLS 핸드쉐이크가 끝나면 이제 그 세션 키라고 해서 대칭 키를 공유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전송하게 되고요. 데이터를 모두 주고받으면 TLS 연결을 종료하고 TCP 연결을 닫게 됩니다. TCP 연결 같은 경우는 전에 TCP UDP 할 때 TCP 3-way 핸드쉐이크, 4-way 핸드쉐이크 처음 연결하는 거니까 3-way 핸드쉐이크를 사용한다. 전에 그 앞에서 다뤘던 부분 떠올려보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TLS 핸드쉐이크 부분은 제가 좀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TLS 핸드쉐이크에서는 대치키 암호화와 비대치키 암호화를 모두 사용함으로써 빠른 연산 속도와 안정성을 확보하였는데요. 그 비대칭키 암호화가 전에 비대칭키와 대칭키 할 때 비대칭키 암호화는 안전하지만 연산 속도가 느리다. 대칭키는 매우 빠른 속도를 제공하지만 키를 안전하게 교환하는데 취약할 수 있다. 라고 했었죠. 근데 이것을 모두 사용함으로써 빠른 연산 속도와 안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서버가 비대칭키를 발급받는 과정을 보면은 CA라고 해서 이 Certificate Authority 인증기관에서 공개키를 전송을 해서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인증서에는 CA 기업 이름 그리고 서버 공개키, 서버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뒤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서 발급 과정은 지금 서버가 서버 정보랑 서버 공개키를 CA에 넘기면 이 CA는 CA의 개인 키로 이 서버 정보와 서버 공개키를 먼저 검증을 한 후에 그 다음 얘가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CA 개인 키로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 서명을 한 서버 인증서를 그 다음 서버에 전달을 하게 되고요. 또 서버 CA의 이 공개키는 그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을 합니다. TLS 핸드쉐이크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클라이언트가 HTTPS 요청을 서버에 보내게 되면은 서버는 서버 인증서를 전송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아까
CA로부터 CA 공개키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때. 그렇게 되면 이 받은 서버 인증서를 이 CA 공개키로 그 복호화하게 됩니다. 이 복호화를 하면서 인증서가 유효한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인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브라우저에 이 경고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 유효성 검사를 하고 그다음 서버 공개키를 지금 서버 인증서는 앞에 그서 보면 서버 정보와 서버 공개키를 암호화해 놓은 것이었죠. CA 개인키로 통해서 그것을 공개키 저희가 앞에서 비대칭 키는 개인키로 암호화한 것은 공개키로만 복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 서버 정보와 서버 공개키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서버 공개키를 획득한 다음에는 그 클라이언트에서는 세션 키를 발급하고요. 그 클라이언트는 그 발급한 세션 키를 보관하고 서버의 공개 키로 세션 키를 암호화해서 서버로 전송하게 됩니다. 지금 이 공개 키와 서버 개인 키는 비대칭 키이기 때문에 제3자가 이 암호화된 세션 키를 보더라도 뭐 패킷 스니핑이나 지금 그 위변조가 불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션 키를 전송하게 되면 지금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동일한 세션 키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 세션 키가 대칭 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서버는 일단 개인 키를 통해서 서버의 개인 키, 지금 서버의 공개 키로 지금 암호한 거니까 개인 키로 복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 키로 세션 키를 복호화해서 세션 키를 획득하고 이제 같이 동일한 세션 키를 획득하게 됐으니까 이제 앞에서 비대칭 키를 이용한 암호화를 중단을 하고 그 대칭 키를 이용한 암호화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러한 HTTPS의 장단점은 그 HTTP 통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를 TLS, SLS 암호화를 통해서 해결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인증서를 통해서 신원을 확인했었죠. 신원을 확인해서 피싱 등의 공격을 방지할 수 있고, 다음으로 통신 데이터가 중간에 도청되더라도 암호화를 했기 때문에 비대칭키 암호화를 했기 때문에 통신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대칭키 암호화를 하겠죠. 통신 데이터가 중간에 도청되더라도 내용을 알 수 없게 보호할 수 있다는 기밀성이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중간에 수정할 수 없게 되어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무결성이 이렇게 장점이 있겠고요. 단점에는 이 TLS, SLS 암호화와 인증서 검증 절차로 인해서 일반 HTTP보다 통신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그렇게 크게 차이를 느낄 정도는 아니고요. 이 TLS 핸드쉐이크 과정에서 이 추가적인 네트워크 왕복이 발생하면서 약간의 지연 시간이 생긴다. 그리고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것도 렛츠 인크립트 같은 무료 인증서 발급 기간을 이용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HTTPS가 TLS, SSL 암호화, TLS 핸드쉐이크 과정으로 인해서 HTTP보다 속도가 좀 느리다라고 했는데 둘의 속도가 실제로 어떤지 한번 실제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HTTP랑 지금 0.047초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느리다라고 하지만 사실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TTP와 HTTPS를 비교를 해보면 HTTP는 평물 데이터 전송에서 보안에 취약하나 속도는 빠르다. 80번 포트를 이용하고 보안이 필요하지 않은 웹사이트에 이용을 할 수 있다. HTTPS는 TLS, SSL 암호화 방식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전송을 하기 때문에 TLS 핸드쉐이크 과정에서 지연 시간이 발생해서 HTTP보다 조금 느릴 수 있다. 사실상 근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443 포트를 사용하고 금융, 전자상거래, 로그인 페이지 등 보안이 중요한 웹사이트에서 사용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HTTPS 뭐 대칭키 비대칭키 그리고 HTTP 버전에 대해서 다루긴 했으나 제가 그렇게 깊게 다루지는 않았거든요. 아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PPT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클릭을 하셔서 한번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